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건국은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화답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예, 어제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40여 명의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들을 전도하게 된 과정을 또 오후 예배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일 전쟁은 한마디로 누가 먹느냐는 싸움입니다. 러시아가 이겼으면 러시아가 조선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겨서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고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지니까 고종 황제가 아주 마음이 급해졌어요. 야,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그럼 조선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 지금 러시아, 일본도 강한 나라가 싸우는데 이 러시아, 일본보다 더 강한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기든 일본이 이기든 미국이 우리 조선을 도와줘서 독립국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있겠다. 고종 황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미국의 특사를 파견해요. 그럼 미국에 가는 외교관은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물어봐요. 누가 영어를 제일 잘하냐? 신하들이 영어하면 조선인 가운데 이승만이 1등입니다. 이승만 요즘 뭐해? 요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풀어줘. 그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있던 이승만이 즉시로 석방이 돼요. 그때가 감옥에 갇힌 지 5년 7개월 될 때입니다. 5년 7개월 동안 두드려 맞고 그 쌀 반, 모래 반 섞인 음식을 먹고 이 건강한 이승만이 몸이 아주 건강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이승만을 풀어준 다음에 어의를 보내요. 임금님 진찰하는 의사도 보내고 임금님이 먹는 수라상도 내립니다. 한 달 동안 의사도 붙여주고 음식도 붙여줘갖고 이승만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줘요. 고종 황제가 병 주고 약 주고 다 한 거죠. 감옥에 넣었다가 빼서 잘 요양하게 한 다음에 미국으로 보냅니다.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조선의 멸망을 막기 위한 외교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외교가 실패합니다. 이미 조선이 거의 멸망으로 내리막길로 치달았기 때문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짧게 외교관 생활을 하고 이승만이 그대로 미국에 눌러 앉게 됩니다. 외교관으로 갔다가 공부를 하게 되죠. 대학부터 계속 공부를 하게 돼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죠. 예, 조지 워싱턴 대학,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들 이름 알고 계시는 하버드 대학원,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이승만이 마치게 됩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법으로 정치학 박사를 받게 돼요. 국제법 분야의 동양인, 황인종으로는 최초의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그 이승만이 영어로 쓴 박사학위 논문을 한국말로 번역한 이승만의 전시중립론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입니다. 이승만이 공부한 학교 세 학교,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이 세 학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교입니다. 둘째는 그냥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파워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예요. 이 세 학교 출신 미국 국회의원이 수백 명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국회의원만 배출한 것이 아니라 세 학교가 다 미국의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얼마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거기 졸업했어요. 하버드 대학원, 지금 대통령 오바마가 하버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먼 후배격인 셈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졸업했어요.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에다가 보통 명문이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한 유서 깊은 학교를 이승만이 졸업합니다. 그 이승만의 학벌이 그 당시에 웬만한 미국 국회의원, 미국 장관,
심지어 미국 대통령보다 이승만이 학벌이 높았어요. 그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나라는 가난하고 못 살았지만, 못 배운 나라였지만 이승만은 세계의 주요 지도자들 가운데 비슷한 학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우수한 그런 인재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승만이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무슨 명문대학교까지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집에서 가까운 근처 평범한 대학에 갔어요. 그래도 대학 졸업하려면 4년 걸립니다. 대학원 석사 받으려면 최하 2년 걸려요. 박사과정 공부하고 논문까지 쓰려면요, 빨리 공부해도 한 3, 4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평범한 대학에 가도 한국 사람이 한국 대학에 가서 한국말로 그냥 평범한 학교를 졸업해도 박사학위를 받는데 최하 10년이 걸려요. 근데 이승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정도 학벌을 가지려면요, 미국의 제일 값비싼 사립 명문 고등학교 1등으로 졸업한 학생이 이승만하고 똑같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학생이 12년 걸렸어요. 미국 명문 고등학교 수석 졸업생이 12년 걸리는 과정을 이승만이 5년 만에 끝내요. 이게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미국의 이승만이 공부했던 학교를 가면 기념관이 하나씩 다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학교가 배출한 최고의 천재, 우리 학교에서 졸업생 가운데 명성을 떨친 세계적인 지도자 닥터 승만 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이걸 동양인,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마쳤고, 미국의 천재들도 12년 걸리는 과정을, 그때는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영어로 공부해서 5년 만에 끝낸 그 이승만의 신기록이 지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최고 명문대학을 가장 짧은 시간에 마쳤어요. 그리고 쓴 논문이 아까 보여드린 이승만의 전시 중립론입니다. 저 논문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승만이 졸업한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그 논문을 책으로 엮어줍니다. 그 논문을 누가 읽었냐면 미국 대통령이 읽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한 대목 가운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의회 연설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닥터 승만 리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한국 사람이 쓴 책을 인용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가 이승만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이승만의 논문을 읽고 국회의원들한테 연설하면서 그 논문 내용을 소개합니다. 학자로서도 한국 사람 가운데 최고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이승만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승만이 프린스턴에서 아시아인, 황인종으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막 미국 대학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우리 학교 와서 교수해 주십시오. 그때 만약 이승만이 교수가 되기를 결정했으면 아마 최초의 황인종, 미국 명문대학 교수가 됐을 겁니다. 그럼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죠. 이승만이 그걸 다 거절해요. 그리고 가난하고 고달픈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그 대학 교수 됐으면 평생 아주 호강하실 분이 독립운동하는 바람에 우리 역사상 가장 가난한 최고 지도자가 돼요. 자신의 돈, 시간, 물질, 가진 모든 것을 이 나라의 독립을 되찾는데 다 바쳐요. 독립운동하느라고 늘 자금이 모자라갖고요, 책 팔고 뭐 강연하고 그래고 다 그 돈으로 가난한 동포들 도와주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독립운동하는데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냐면 이승만 박사가 환갑이 되셨는데, 그때는 그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아갖고요, 환갑 잔치를 동네 잔치로 했어요. 연세 드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동네에 환갑까지 사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셔가지고 뭐 아무개 집 할아버지가 환갑이다,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잔치해 줄 때입니다. 이 환갑 잔치가 큰 잔치인데, 이승만 박사 환갑 때 하루 종일 드신 음식이 사과 한 알. 사과 한 알로 하루 세 끼를 때웠어요. 제일 많이 드신 음식이 식사를 1분 만에 해치웠어요. 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하느라고 늘 바쁘셨어요. 그 식사를 1분 만에 끝냈어요.
일주일이면 한 이틀 정도 6끼는 식사를 1분 만에 드세요. 이승만이 제일 자주 빨리 드신 게 뭐냐면 이 컵에다가 날계란을 탁 풀어요. 그 날계란에다가 식초를 부어요. 그러니까 날계란을 식초에 담가갖고 마시면 요거 1분이면 마시죠. 그게 제일 값도 싸고 시간도 절약해서 일주일에 한 6끼 정도는 그렇게 날계란 담은 식초를 드셨어요. 그 정도로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평생 독립운동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영양학자들이 이승만이 어떻게 장수했나 쓴 논문을 보니까 요 날계란에다 식초 부어서 마시는 게 그렇게 건강에 좋대요. 그 이승만이 그렇게 많이 드셔갖고 91세까지 장수하셨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독립운동에 투신해갖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이 전도했던 이상재 선생을 다시 만나요. 이승만이 미국 가서 공부하는 동안 이상재 선생은 YMCA를 세워갖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독립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박사학위를 딱 받고 돌아오니까 이상재 선생이 자네가 이 YMCA를 좀 맡아주게. 이승만이 YMCA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YMCA 지부를 세워요. 그 YMCA는 기독 청년회죠. 그 전국에 YMCA를 세우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이때 이승만이 YMCA를 통해서 전개한 운동이 100만인 구령운동입니다. 100만 명 예수 믿게 만들자. 조선 사람이 100만 명 예수 믿으면 그냥 1명, 2명 예수 믿으면 힘이 약하죠. 그러나 100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예요. 최소한 100만 명은 예수를 믿어야 기독교인들이 힘을 가지고 나라를 기독교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 그 이승만의 장점은 이상재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독립운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회개혁운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치투쟁을 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100만 명 구령운동을 하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모아갖고 부흥회를 열고 이러면서 독립정신을 고취하되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자, 그 일본이 이승만을 탄압해갖고 결국 이승만이 한국에서 쫓겨나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국에 남아있던 이상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3.1운동을 일으키죠. 그 다음 장면요.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1919년 이승만이 취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전에도 독립운동도 하고 뭐 전도활동, 교육도 했는데 정치보다도 그전 1919년 이전에 이승만은 정치보다 전도, 성경 공부, 기독교 교육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도 전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쳤지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정치에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전파, 전도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육자, 전도자, 설교자였던 이승만이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어갖고 독립운동을 지도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독립군이 제일 많을 때가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독립군이요. 독립군 한 사람당 총 한 자루가 없었어요. 그 몽둥이 들고 작대기를 들고 싸웁니다. 그때 일본군은 700만 명이었어요. 이 일본군은 총은 기본이고요. 그때 벌써 일본은 대규모 큰 전함, 항공모함 같은 게 있었어요. 전투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몽둥이를 든 3,000명이 항공모함 몰고 전투기 타고 오는 700만 명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3,000명이 700만 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외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그럼 3,000명밖에 독립군이 없는데 우리 민족 군인 다 합쳐봐야 3,000명인데 700만 명 거느린 일본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3,000명으로 못 이기니까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7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그 당시 일본이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2등을 이기려면 1등이 도와줘야 돼요. 세계 1위의 군사 강국. 그 미국의 힘을 빌어서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면 그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독립을 한다. 이게 대통령,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독립운동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미국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일본을 딱 물리치면 그게 참 화끈하고 떳떳한데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 이승만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어떻게 요청했을까요? 우리 조선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 조선이 너무 가난하고 불쌍합니다. 평균 수명이 35세고 길거리에 막 굶어 죽고 시체가 널려 있고 어머니들이 애를 낳으면 10명 낳으면 한 7명은 5살 되기 전에 죽고 우리 조선이 이렇게 비참하니까 이 불쌍한 조선을 제발 도와주세요. 이승만이 그렇게 저 자세로 빌지 않았어요. 이승만의 장점은 항상 당당했어요. 미국의 도움을 어떻게 요청했느냐? 미국이 조선을 도와주면 조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미국이 조선을 살리면 조선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살아난다. 정반대로 미국이 조선을 도와주지 않으면 조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죽게 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빨리 미국이 조선을 도와주지 않으면 훗날 미국의 아들들, 미국 가정에 고이 기른 자녀들 수십만 명이 죽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조선을 도와라. 이승만이 당당했어요. 무슨 협박하는 것처럼 지금 조선 안 도와주면 니들 다 죽어. 이러면서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이승만의 이론이 뭐냐면 아까 보신 코리아 완충지대론입니다. 요게 황인종으로는 최초로, 동양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세계 최고 명문대학에서 국제법 박사를 받은 이승만의 천재적인 이론이에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이 조선을 지금 집어삼켰어요. 그럼 일본이 조선만 딱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느냐? 이승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은 조선을 집어삼킨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곧 만주 벌판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일본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왜 그렇게 일본을 나쁘게 봤을까요? 일본 놈들이 조선을 집어삼켜서 미워. 그것만이 아니에요. 단순히 개인적인 민족적인 감정만이 아니고요. 이승만의 장점은 이승만을 세상을 영적으로 봤어요. 영적으로 보는 게 맞죠? 아멘이시죠? 아니, 돈 많이 벌어갖고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인가요? 그 세상을 물질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영적으로 보는 게 옳아요. 이승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을 볼 때도 영적으로 봤어요. 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이승만은 감옥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어요. 일본은 수천 년 동안 사무라이 문화, 칼, 사람 죽이는 칼 쓰면서 살아온 나라예요. 민족성이 아주 전쟁을 좋아해요. 일본은 천황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천황 우상 숭배예요. 일본이 섬기는 사무라이, 천황, 이거는 전쟁의 영, 살인의 영, 죽음의 영이다. 이승만이 이렇게 주장해요. 쉽게 얘기해서 전쟁 귀신, 살인 귀신, 죽음의 귀신이 들려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 죽이고 전쟁하는 무시무시한 종교를 믿고 그런 잘못된 영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거라사의 광인이 나오죠. 무덤 사이에 이 사람이 사는데 귀신 들려갖고 발작을 하면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할 수 없었더라. 쇠사슬을 다 끊어버려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본은 살인의 영, 우상의 영, 죽음의 영, 귀신 들린 백성,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의 귀신을 섬기는 잘못된 종교 믿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의,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일본 놈들이 조선에 쳐들어와. 우리 선조들 한 100만 명쯤 죽였어요. 조금 있으면 일본이 만주벌판에 쳐들어가서 만주 사람 수십만 수백만을 죽일 것이다. 그럼 일본이 조선 차지하고 중국 차지하고 그 다음에 멈추느냐? 아니다.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는 멈추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 귀신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멈춘다. 이 귀신 들린 일본이 결국은 조선, 만주, 그 다음에는 중국에 쳐들어가게 돼요. 그 이승만이 이때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일본은 인구가 적어요. 중국은 인구가 지금이나 옛날이나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럼 인구가 작은 일본이 인구가 많은 중국과 싸우려면 불리하겠죠. 그 숫자가 적은데 숫자가 많은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승만이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공포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그 많은 중국 사람들 확 겁에 질리게 만들면 공포를 콱 줘서 마비시키면 일본이 전쟁하기 쉬워요. 그럼 어떻게 공포 전략을 줄까요? 학살을 하면 돼요. 몇십만 명 그냥 일본 놈들이 다 죽여버리면 중국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겠죠. 일본이 중국을 치면 대량 학살이 날 것이다. 그럼 일본이 조선, 만주, 중국 다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결국 일본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럼 결국 싸움은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켜서 조선과 일본의 싸움인 것 같지만 결국 이 싸움은 조선과 일본의 싸움이 만주와 일본의 싸움, 중국과 일본의 싸움, 결국은 미국과 일본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하면 미군 수십만 명이 죽겠죠. 미국 사람들이 전쟁 나면 여러분 자녀들이 전쟁 나면 20살, 21살짜리 어린 아들들이 전쟁터 나가서 싸워야죠.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일본이 미국을 치면 그때 미국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미국의 군인, 아들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게 코리아 완충지대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미국이 도와줘서 빨리 한국을 독립시켜요. 이제 일본이 아직 힘이 약하니까 일본이 더 강해져서 만주를 치기 전에 조선을 독립시켜라. 그리고 조선을 도와줘라. 조선에 미군을 보내서 일본을 딱 막아라. 만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럼 일본이 조선에서 딱 막히면 만주 땅에 살고 있는 수십만 수백만 중국인이 죽지 않아도 돼요. 중국 땅에 수백만 죽는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지금 한국을 독립시켜서 거기서 일본을 막으면 일본이 미국을 쳐들어오고 싶어도 쳐들어가지 못하니까 결국 한국을 돕는 것이 미국을 돕는 것이다. 이게 코리아 완충지대론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끄떡끄떡 해볼까요? 예, 우리 통영현대교회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시는 분들만 이 교회 새신자 등록할 때 이 성적표도 동봉하나요? 이 어려운 이론인데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동양 최초의 국제법 박사 이승만이 발명해낸 신기한 이론이에요. 요 얘기를 언제부터 하냐면요.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부터예요. 정확하게 1900년 이승만의 나이 만 25살 때 감옥에서 수백 종류의 책을 읽고 기도하다가 결국 일본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 나서 다 죽게 된다. 1900년 감옥에서 처음 그 글을 써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세계 학자로서 인정을 못 받았죠. 감옥에서 혼자 썼는데 나중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이승만이 공부를 해보니까 전문가, 교수들, 세계 정치 주요 지도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내 생각이 옳다. 결국은 일본이 미국을 친다. 중국도 친다. 감옥에서 처음 글을 썼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할 때쯤 되면 이승만이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럼 만나는 미국 사람들한테 지금 빨리 조선을 독립시켜라. 코리아 완충지대론을 전파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래요. 그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켰어요. 저 일본 놈들 대단하다. 깡다오가 있다.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 자기 나라보다 7배, 8배 큰 그 광활한 중국 만주벌판에 쳐들어가?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 이승만 말이 안 믿겨져요. 근데다가 그 조그만 섬나라가 자기 나라보다 30배, 40배 큰 중국에 쳐들어가? 그건 미친 소리지. 어떻게 감히 그 조그만 일본이 중국에 쳐들어가냐? 그건 자살행위지. 거기다가 그 당시에 미국 말을 제일 잘 듣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미국과 일본이 동맹관계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친했어요. 일본 놈들이 미국에 보내는 공식 외교 문서에 적어도 100번 넘게 공식 외교 문서에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의 발전된 기독교 문명을 우리 미국이 잘 배우겠습니다. 그걸 배우다가 저 미개한 조선, 불쌍한 조선 사람한테 미국의 발달된 기독교 문명을 잘 가르쳐줘서 저 조선 야만인들을
개화시켜 주겠습니다. 일본 놈들이 뭘 우리한테 기독교 문명을 가르쳐. 새빨간 거짓말인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미국한테 잘 배워서 조선을 발전시켜 주겠다고. 미국 사람도 그걸 믿었어요. 저렇게 말 잘 듣고 착한 일본이 감히 우리 미국을 치고 우리 아들들을 죽여? 저 일본이 미국을 배신해서 뒤통수 때리고 등에 칼을 꽂아? 그거 어느 나쁜 놈이 그런 거짓말을 해. 그래서 이승만의 별명이 늙은 악당, 독립에 미친 노인네. 이승만이 미국 국무부 관리를 만나고 가면 이 관리가 일제에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 늙은 악당, 코리안 늙은 악당이 나를 찾아왔다. 저 악당 녀석이 저게 이승만이죠. 악당이 자기 나라 독립시키려고 착한 일본을 헐뜯는다. 이러고 미국이 이승만을 무시했어요. 무시를 당한다고 이승만이 꺾이지 않아요. 이게 참 이승만 일생의 대단한 점인데요. 30년, 40년 수도 없이 무시당해도 사람들이 다 미친놈 취급하면은 내가 나름대로 옳다고 얘기했는데 남들이 다 아니라 그러면 이씨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닐까? 보통 사람이 좀 기가 꺾이겠죠. 근데 이승만은 기가 꺾이지 않아요. 어떻게 기가 꺾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신기해갖고 제가 쫙 오랫동안 연구해봤는데 그 비결을 찾았어요. 비결이 딴 게 뭐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과 용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실컷 얘기했더니 미친놈 취급받아.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승만이 항상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내 생각이 오라. 그럼 그 다음날 가서 또 외치는 거예요. 또 무시당해. 집에 와서 또 말씀 펼쳐놓고 기도해요. 이 40년을 버텼어요. 40년을. 대단한 사람이고 의지의 한국인이죠. 미친놈 소리를 들으면서 이승만이 계속 미국 사람들한테 오히려 미국 사람들하고 싸워요. 미국 50개 주에 이승만이 안 가본 데가 없어요. 40년 동안 미국의 주요 도시를 다 가봐요. 가가지고 우리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이때 이승만이 미국 사람들한테 연설한 기록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역사에 자랑할 만한 점이 있죠. 우리 5천년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거, 세계 최고 한 게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우리가 외국 사람들한테 한국을 소개하면 한국 어떤 나라냐? 우리가 세계 최고로 한 게 뭐 있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발명했어요. 또 여기 통영분들이니까 잘 아시죠?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글자, 한글 만들었어요. 이승만이 미국 돌아다니면서 강연한 거 보면 다 이렇게 강연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역사적 지식,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속 활자 만들고 거북선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글자 한글을 만든 우수한 민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쉽게 딱 정리해서 영어로 미국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알려준 한국인이 이승만이에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거북선 한글을 만든 이 우수하고 위대한 민족을 빨리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주면 미국의 아들들 수십만 명이 죽게 된다.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40년을 그렇게 외쳤어요. 대단히 의지가 강한 분이죠. 근데 이승만이 그렇게 외친 지 30년이 됐을 때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진짜 이승만이 전쟁 난다 그런 그대로 일본군이 만주에 쳐들어가요. 그 만주 사람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학자, 변호사, 또 언론인, 미국의 대학 교수, 정치인 이런 사람 가운데 이거 이승만이가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승만 말처럼 전쟁이 일어나네?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이 생겨요. 7년이 지난 1937년 일본이 만주만 집어삼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 말한 그대로 중국으로 쳐들어가요.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중일전쟁 터지자마자 일본이 순식간에 그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 남경을 점령합니다. 난징을 딱 점령하자마자 3일 동안 일본 놈이 뭐라냐면은 중국 여자 30만 명에서 50만 명, 몇 명인지도 몰라요. 30만에서 50만 명의 중국 여자를 강간한 다음에 죽여요. 이게 끔찍한 난징 대학살이죠. 아주 중국 사람 치를 듯. 지금 중국 거기 가보면 난징 대학살 기념관, 거기 막 사람 죽은 해골 바가지들이 쫙 쌓여 있어요. 이승만이 뭐라 했냐면 인구가 적은 일본이 인구가 많은 중국을 공포로 마비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할 것이다. 이승만이 말한 지 37년 만에 진짜 30만 명에서 50만 명 여자를 다 죽여요.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갖고 저 이승만이 천재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미국 사람들이 또 늘어나요.
근데 미국 정부는 어쩌다 맞은 거지. 저 이승만이가 뭐 또 인종차별하니까 저 동양인 황인종이 뭘 맞추겠어. 미국 정부는 이승만의 말을 듣지 않아요. 1939년이 됐을 때는 이승만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난다 외친 지 40년이 됐어요. 4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을 따라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다 지쳐요. 우리 대통령은 맨날 전쟁 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전쟁이 나고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을 해? 그 명색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는데요. 이승만을 따르는 독립투사가 5명도 안 돼요. 다 이승만을 버리고 떠나. 저 양반 40년 때 맨날 똑같은 소리. 전쟁 난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조선은 독립된다. 언제 저 말이 이루어져? 다 버리고 떠났는데 오히려 그때 이승만은 기도하다가 깨달아요. 드디어 하나님이 조선을 해방시킬 결정적 시간이 다가왔다. 이승만이 깨달은 게 1939년 12월. 그 기도하다가 느낌을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신다. 이걸 깨닫자마자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한 이승만이요. 집 팔고 논 팔고 세간살이를 다 정리해요. 그래서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이사를 가요. 워낙 가난하게 사셔갖고 워싱턴에 집을 하나 얻었는데 싸구려 새방을 하나 얻어요. 그 새방에서 창문을 딱 열면은 기린이 막 뛰어댕겨요. 타조가 막 날아댕기고 온갖 짐승들이 우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워싱턴 국립동물원 바로 옆에 집이에요. 동물원 옆이라 너무 시끄러워갖고 집이 안 나가서 싼 값에 헐값에 이승만이 그 집을 얻어요. 그래서 동물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1년 동안 미국 수도 워싱턴에 아주 큰 중앙 도서관에 매일 가요. 도서관에 가서 세계적인 학자들의 책을 다 인용하면서 1년 동안 이승만이 영어로 책을 써요. 그 이승만이 쓴 책이 1년 만에 1940년 12월에 원고를 완성했는데 이승만의 책을 미국 출판사가 아무도 책을 내주지 않아요. 6개월을 수소문한 끝에 1941년 6월 영어로 된 이승만의 책이 미국 뉴욕에서 출판이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이 책입니다. 제목이 Japan Inside Out. 한국말로 번역하면 일본의 정체를 폭로한다. 이런 뜻이에요. 일본 지도가 있죠? 그 옆에 검은 글씨로 The Challenge of Today. 오늘날 기독교 문명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 뭐 이런 의미입니다. 밑에 저자가 영어로 싱만 리. 1941년 출판된 이승만의 책 초판본이에요. 이 책을 딱 열면은 1장. 불길이 사납게 타오르고 있다. 거세어진 불길은 기독교 문명권의 모든 성취를 다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나의 친애하는 미국인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사납게 타오르는 우상숭배의 불길이 당신의 선조들이 만들어오는 학교, 병원, 군대, 당신들의 정부, 교회, 선교회까지 모두 깡그리 시커먼 잿더미로 변하게 만들 기독교 문명권의 모든 성취를 송두리째 태워버릴 사나운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고 있다. 그 불길은 우상숭배하는 일본이다. 일본이 불길이 탁 올라가고 일본의 불에 미국이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럼 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40년 동안 이승만이 외쳤던 이야기를 이게 정치학 책인데 앞부분은 세계적인 종교학 논문이에요. 세계 유명한 종교학자들의 견해를 다 인용하면서 일본이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전쟁의 영, 죽음의 영, 살인의 영, 우상숭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승만 세상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게 1장에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쫙 써요. 일본 역사를 쓰면서 일본인들의 종교의식, 일본인들의 사무라이 문화, 자살하는 거, 이걸 오히려 미덕으로 여기고 죽음의 영을 찬양하는 그 일본인들의 잘못된 종교 관습, 일본의 종교를 쫙 쓰면서 마지막 1장의 결론은 뭐냐면 일본은 전쟁의 영에 사로잡힌 8천만의 전쟁 기계들이다. 일본 인구 8천만 명은 전쟁 귀신 잡힌 아주 살인 기계라는 얘기죠. 그 중간에 13장으로 됐는데 6장과 7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은 석유를 얻기 위해서 북쪽 시베리아로 진격하거나 아니면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를 기습 공격할 것이다. 이게 이 책 6장, 7장에 나와요. 그 마지막 13장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나
기독교 문명권은 연합군을 구성해서 마침내 침략자 일본을 물리칠 것이다. 기독교 연합군들이 침략자 일본을 그들이 살던 섬으로 다시 몰아넣는 그날, 전 세계는 일본에게 제일 먼저 짓밟혔지만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던 한 위대한 민족의 찬란한 부활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 민족은 영어로 My country, Korea. 내 조국, 한국이다. 기독교 문명권이 우상 숭배하는 일본을 패퇴시키는 바로 그날, 한국은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전 세계와 그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침표 딱 쓰고 책이 끝나요. 제가 이 책 외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영어로 쓴 책인데 제가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했어요. 이 책이 1941년 6월에 뉴욕에서 출판이 되니까 이때는 이승만의 예언대로 만주사변이 일어났죠. 중일전쟁이 일어났죠. 이승만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그때 제법 많았어요. 특히 미국의 대학 교수들. 왜? 웬만한 미국 대학 교수보다 이승만이 학벌이 좋아요. 대학 교수들이 연구하다 보면 이승만의 논문을 읽어보면 야, 이게 아시아 동양인이 어떻게 이렇게 논문을 잘 썼지? 학자들 가운데 이승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학자들이 이승만의 책을 읽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앞을 다투어 서평을 써줘요. 그 미국의 주요 신문에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책 재팬 인사이드 아웃 지은이 이승만, 그래갖고 아무 대학 교수가 이 책을 읽은 소감, 이승만의 책을 읽은 소감을 교수들이 막 써줘요. 그 수많은 서평이 실렸는데 그 중에 이승만이 제일 좋아하는 서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펄벅 여사가 쓴 책이 뭐죠? 예, 많이 읽어보셨죠? 왕롱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재미난 소설이죠. 그 대지를 쓴, 지금 한국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펄벅 여사가 이승만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이승만이 독립운동할 때 당신 위대한 분이라고 편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이 노벨 문학상 받았으니까 세계적인 작가죠. 유명했던 분이죠. 이 펄벅 여사가 이승만의 책을 읽고 뉴욕 타임즈에다가 서평을 써서 보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첫 문장이 이 책을 읽은 소감, 너무너무 떨린다, 무섭다, 두렵다. 왜냐하면 이승만의 말은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다. 이승만은 20세기의 예언자다. 펄벅 여사 그렇게 썼어요. 이승만이 예언한 그대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그대로 중일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승만이 미국이 일본을 침략한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승만 예언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어야 돼요. 너무너무 무섭다. 20세기 예언자다. 그래서 그때 이승만이 늙은 악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1941년에 20세기의 예언자라는 또 근사한 별명을 하나 갖게 돼요. 이렇게 노벨 문학상 수상자까지 나서가지고 이승만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막 소평도 썼는데 미국 정부가 계속 이승만을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1941년 12월 8일 미국에서는 역사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교육 시키냐면요. 미국 대통령들의 연설하는 걸 틀어줘요. 학교에서. 연설문 갖고 공부하면서 역사를 배워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모든 미국 고등학교에서 틀어주는 비디오가 있어요. 저도 미국 고등학교에서 봤어요. 봤더니 그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나와갖고 벌벌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해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어제 1941년 12월 7일은 우리 미국 역사상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입니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그 고등학교 애들이 다 배워요. 미국 학생들이. 그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치욕의 날일까요? 그때 진주만 기습 사건. 이승만이 저 책에서 가까운 장래에 일본이 시베리아로 쳐올라가거나 태평양을 가로질러 하와이를 기습 공격할 것이다 라는 책이 1941년 6월에 나왔는데 정확하게 6개월 뒤인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요. 하와이 진주만을 지키고 있었던 미군, 공군, 해병대 5,000명이 하루에 죽어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미군 30만 명이 일본군에 의해서 죽게 돼요. 이승만이 40년 동안 너희들이 조선을 돕지 않으면 수십만 만주인, 수백만 중국인, 수십만 The Sons of Americans, 미국의 아들들 수십만 명이 죽게 된다. 예언한 지 40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이승만을 지원하게 되죠. 기습 공격을 당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야, 미국 정보부 너네 뭐 했냐? 아니, 일본이 쳐들어온데 왜 속수무책으로 당했어? 막 문책을 당했겠죠? 그리고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일본하고 전쟁하려니까 아주 일본이 착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우리를 배신했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일본을 가르치기 시작해. 일본을 연구해야 되겠다. 일본하고 싸우려면 일본 알아야죠.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국방 예산을 갖고 이승만의 책을 수십만 권을 사요. 그래서 미군들한테 뿌려요. 이거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승만의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게 소문이 나서 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프랑스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돼요. 이때부터 이승만이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 건국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편으로 40년을 욕을 먹으면서 결국 일본과 미국이 전쟁 난다. 미친 사람처럼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연설하고 다니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승만이 미국 사람들을 모아요. 왜? 미국인들은 이승만을 무시했지만 이승만은 귀가 꺾이지 않아요. 결국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힘으로 못 물리치고 미국이 일본을 물리쳐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을 도와줘야만 한국이 독립되니까 우리는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럼 미국의 중요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국을 도와주자. 이렇게 한국을 위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겨우 살아날 수 있어요. 이게 약속의 운명이죠. 우리 힘이 있으면 뭐 미국 니네 안 도와줘도 돼 이러는데 우리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꼭 도와줘야 돼요.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미국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 이승만이 미친 소리를 들으면서 연설하고 책을 쓰고 강연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한편으로 미국인들 사이에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을 만들어요. 근데 이승만이 만든 게 한국친후회라는 조직입니다. 미국의 언론인, 변호사, 대학 교수, 국회의원, 고위 장군 이런 사람 모아갖고 친목회를 만들어요. 그 이승만이 유창한 영어로 한국에 대해서 강의해. 한국은 이런 우수한 나라다. 위대한 나라다. 너네 미국이 한국을 조금만 도와주면 한국과 미국이 같이 번영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승만이 계속 미국인들을 설득해요. 근데 한국친후회 회장님이 있어요. 한국친후회 회장이니까 아주 이승만하고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승만한테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한국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을 위해서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독립운동 자금도 대주고 이승만 박사 여행 간다 그러면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고 친하게 지내던 미국인이 어느 날 이승만을 찾아와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젊은 미군 장교를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때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이승만한테 얘기해요. 닥터 승만리, 내 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이승만이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갔고 이 양반이 관상도 잘 봤어요. 은사가 많으시죠. 그 이승만이 그 소령을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나중에 중요한 지도자가 되면 한국이 저 사람 덕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이승만이 순식간에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때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그 미국인은 소령이었어요. 젊은 장교예요. 그때부터 이승만이 그 소령을 우리 한국 편 되게 만들려고 온갖 애를 다 써요. 막 생일날 선물을 보내고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보내고 그 소령이 나타나면은 가서 막 어깨 동무하고 팔짱 끼고 그렇게 잘해줘요. 얼마나 다정하게 되어 있는지요. 그 미군만 나타나면 이승만 박사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배가 살살 아팠대요. 우리 남편이 나보다 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인이 질투를 느낄 만큼 그 미군한테 잘해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에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면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메가더 장군이 왜 이렇게 한국을 도와줬을까요? 막 인천 상륙작전하고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메가더가 중국에 핵폭탄을 터뜨려서라도 통일시켜야 된다. 막 이랬죠? 메가더가 6.25 때 한국을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을까요?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이승만이 40년 동안 메가더를 구워 삶았어요. 40년 동안 메가더를 아주 설득하고 세뇌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목적은 한국을 도와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승만이 40년을 구워 삶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힘이 쓴 존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안 도와주면 나라 망하거든. 6.25 때 그랬잖아요, 실제로. 미군이 안 왔으면 우리가 공산화됐죠. 힘이 없는 나라니까 이 미국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승만이 온갖 노력을 다해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맥아더 장군의 아버지도 미국의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집안이 대대로 장군을 배출한 미국 국방부의 명문가입니다. 아버지 맥아더가 고종 황제 때 조선에 왔어요. 강대국의 장군이 오니까 고종 황제가 잘 보이고 싶어서 아주 귀중한 선물을 줘요. 그게 뭐냐면 조선의 국보 향로입니다. 우리나라 국보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이 아버지 맥아더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갖고 그 향로를 받자마자 집에다가 전시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워낙 부잣집이라 아주 집이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화려하게 전시실을 만들었는데 전시물이 딱 하나 그 향로에 향로만 딱 놓고 미국 대통령, 국회의원, 미국의 아주 높은 사람들 집에다 초대해갖고 파티 열면서 자랑을 했어요. 아, 이 조선에 황제가 나한테 준 그 나라의 국보라고.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 조선 향로가 아주 멋있는 예술품이거든요. 사람들이 야, 그거 참 멋있다고 감탄을 하고 부러워했어요. 이 아버지 맥아더가 돌아가시면서 그 향로를 아들 맥아더한테 가보로 물려줘요. 이거 우리 집안 대대로 잘 간수해야 된다. 그 유언 가운데 그런 대목이 실제로 있어요. 아들 맥아더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 향로를 간직하면서 오는 사람한테 막 자랑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들 맥아더가 전쟁을 하느라고요. 16년 동안 아시아에서 살아요. 필리핀 뭐 이런 데서 살아요. 그 향로를 보고 싶은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아시아에 16년 사는 동안 미국에 있는 집에 한 번도 못 가요. 그럼 미국 집에 그 조선 향로가 있거든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갖고 맥아더가 할 수 없이 명령을 내려갖고 부하한테 비행기에다가 향로를 실어서 운반을 시켜요. 그 필리핀 마닐라의 그 맥아더 사령관 막사에다가 그 향로를 딱 전시해놔요. 그 전쟁을 하면서도 자랑을 해요. 전쟁하다 뭐 누가 다른 장군이나 다른 나라 수상 오면은 아 이거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건데 조선의 국보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 또 문제가 생겨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맥아더 사령관을 기습 공격을 해요. 그럼 맥아더가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부관이 실수로 그 맥아더 아버지가 받은 향로를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빠뜨려요. 바다에다가. 맥아더가 보고를 받고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워갖고 부하들한테 명령을 해서 태평양 바다를 뒤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강에 주전자가 하나 빠졌어요. 그걸 무슨 수로 찾겠어요? 한강이 아니라 이 넓디 넓은 태평양에 향로 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부하들한테 그걸 찾으라고 일주일 동안 수색 명령을 내릴 만큼 맥아더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이승만이 그 정보를 딱 입수해요. 저 향로를 이용해서 맥아더를 한국 편도에게 붙들어 매야 되겠다. 이승만이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계획을 세워요. 정권을 잡자마자 전국의 경찰 군인들을 이승만이 다 한자리에 모아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지금 내가 내리는 명령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러니까 경찰들을 긴장하죠. 이거 빨갱이 잡으란 얘기인가? 막 이랬는데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첫째, 맥아더의 아버지가 받은 국보급 향로. 그 향로를 만든 조선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그 조선 사람이요. 예술가가 향로 하나 딱 만들고 바로 죽진 않았겠죠. 비슷한 향로를 몇 개 만들었겠죠. 당연히. 화가가 그림 그려도 작품이 몇십 점, 몇백 점 있잖아요. 그죠? 맥아더의 아버지가 받았다가 맥아더 부하가 실수로 잃어버린 그 향로랑 똑같은 작품이 어딘가 있을 거다. 그걸 찾아내라. 그 향로를 찾아내는 자 3계급 특진. 이러니까 경찰들이 이게 뭐 나라의 운명이 걸린 데다가 계급이 3개나 올라간다니까 막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열흘 만에 맥아더의 아버지가 받은 향로와 비슷한 바로 그 사람에 맞는 작품을 3개를 찾아내요. 위대한 대통령과 우수한 경찰이죠. 그 3개의 향로를 이승만 대통령이 딱 포장을 해놓고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건국 기념일에 맥아더 사령관을 내빈으로 초대를 해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시면요.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나라에서 뭐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그 건국 기념일에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혹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나라 축하해 주러 갔다.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 굶어 죽어가는 나라 건국한다 그런다고 안 가요. 거기 그냥 외교관 하나 보내고 장관 하나 보내죠. 아니,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데 그 불쌍한 나라, 가난한 나라 거기다 가겠어요.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메가더 사령관이 올 이유가 없어요. 메가더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무려 8천만 명이 죽습니다. 8천만 명이 죽은 전쟁을 끝장낸 영웅이 메가더예요. 메가더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해갖고 독일을 물리쳤어요. 메가더가 미드웨이 해전해갖고 일본도 물리쳤어요. 일본과 독일 두 나라를 다 물리친 세계 최고의 명장이 메가더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가는 데마다 전 세계 50개국, 많을 때는 80개국 기자들이 메가더를 따라다니면서 취재했어요. 미국 대통령보다 높은 메가더가 한국처럼 다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가 뭐 건국한다고 그 바쁜 사람이 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메가더가 왔어요. 왜 왔냐면 40년 친구 이승만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40년 동안 둘도 없는 친구였어요. 두 분이 그렇게 가까웠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메가더가 이 언론 플레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섬을 미군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갖고 수천 명이 죽었어요. 결국 일본군을 다 물리치고 미군이 섬을 완전히 정복해요. 그 부관이 기뻐갖고 카카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메가더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화를 벌컥 냈어요. 야단을 쳤어요. 왜 야단을 쳤냐면은 기습 공격을 하느라고 기자를 안 데리고 갔어요. 전투에는 이겼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메가더가 언론 플레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사진을 찍어서 전 세계에 뿌려야 자기가 유명해지죠. 이 사람 나중에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화를 벌컥 내갖고 도로 철수해 뭐 이래가지고 섬에 상륙해서 점령했던 미군이 배를 타고 도로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기자를 태운 다음에 상륙작전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메가더가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다. 전 세계에 뿌렸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천재인데 특이한 거죠. 이게 좀 왕자병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 언론 플레이를 좋아해요. 이 메가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위대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이승만이 초청하니까 그냥 초대받고 와준 것만도 우리 입장에선 감지덕지인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 80개국 기자를 데리고 와요. 메가더가 갑자기 동경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에서 특별 성명을 발표해요.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의 특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전 세계가 막 술렁거려요. 왜? 유엔군 사령관이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이건 전쟁 났다는 얘기죠. 야, 이거 세계 3차 대전이 났나? 전 세계 80개국 기자가 모여요. 이게 무슨 일인가? 특별 기자회견 내용이 뭐냐면 내 친구 이승만이 기도하면서 독립운동해서 40년 만에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내일 내가 축하해주러 서울에 갑니다. 끝! 이게. 그 기자회견 왜 했을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나 메가더는 40년 된 친구, 그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아주 의리 있는 사나이라고 빨리 적어라. 그런 뜻이죠. 나 메가더는 저 코리아처럼 못 사는 가난한 나라도 불쌍히 여기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라고 빨리 적어라. 자기 이름 달라고 메가더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80개국 기자를 데리고 서울에 도착을 해요. 1948년 8월 15일에. 그 메가더 장군이 딱 오니까 이승만 박사가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이러면서 선물을 하나 딱 꺼내요. 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물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푸는 게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 양반이 갑자기 또 웬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고 딱 받으니까 이승만이 잠깐 이 선물이 이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는데 한번 풀러보시죠 이래요. 푸는 게 실례니까 메가더가 뭐 집에 가서 풀러보겠습니다. 그 풀러보시라니까 말이 많다고. 이승만이 화를 팍 내니까 이 노인 내가 왜 화를 내지? 그럼 메가더가 선물을 딱 풀어보다가 눈알이 튀어나올 뻔했겠죠.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향로랑 똑같은 게 탁 나와요. 메가더가 너무 놀래갖고 이승만 눈이 휘둥그레서 쳐다봐요. 이승만이 웃으면서 각하를 향한 우리 한국인의 마음입니다. 어서 또 풀러보시죠. 두 번째 걸 풀렀더니 비슷한 수준의 국보가 또 나와요. 비슷한 향로가 3개가 연속 나와요. 메가더가 너무 놀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그때 이 자존심 강하게로 유명한 이승만이 참 약소국 대통령이 눈물겨운 거죠. 이 강대국 장군을 메가더가 안 도와주면 우리나라가 망할 판이니까 잘못하면
메가더를 붙들어 매기 위해서 이 자존심 강하고 콧대 강한 이승만이 이 메가더한테 90도 절을 해요. 90도 허리를 딱 숙여요. 향로 3개를 딱 받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각하를 향한 우리 한국인들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각하를 향한 한국인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나라 힘이라도 빌려야죠. 이러고 주니 메가더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감동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은혜를 잔뜩 받아갖고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에 메가더가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장군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목사처럼 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때까지 본인이 암송하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이 말씀도 한국에 이루어지고 이 말씀도 이루어지고 성경 말씀으로 쫙 축사를 연결해요. 그러다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은 새로 탄생하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목사처럼 축도로 마무리해요. 그 메가더 연설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동경의 유엔군 사령부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비행기 트랩으로 올라가는 메가더를 찍기 위해서 전 세계 80개국 기자들이 막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밑에서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앞에서 메가더가 한국을 위한 정말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합니다. 딱 올라가다가 기자들 앞에서 메가더가 이 언론 플레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포즈를 취해요. 친한 척 이승만하고 어깨동무를 딱 해요. 기자들 앞에 이승만하고 어깨동무 포즈를 취하면서 기자들한테 이승만한테 얘기를 해요. 이승만 대통령 각하. 이승만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옆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앞을 보고 얘기해. 이승만 대통령 각하. 기자들한테 빨리 받아 적어. 이런 뜻이죠. 앞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승만 대통령 각하. 저 38선 이북에 무신론 공산주의 놈들이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수도 서울과 이 코리아의 어느 지역, 경기도나 강원도에 쳐들어오면 저 메가더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쟁이 났다고 믿고 한국의 강원도, 경기도에서 전쟁이 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전쟁이 났다고 믿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워 곤상당들을 물리치고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조국과 각하의 수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를 어깨동무를 하고 앞을 보면서 해요. 한 번 얘기한 거를 이승만 대통령 각하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다음에 또 한 번 이승만 대통령 각하 2번 얘기해요. 왜 2번 얘기했을까요? 못 적은 애들 빨리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이날 메가더의 약속이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다 실려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 역사가 재밌는 게 이 가난한 나라가 건국된 기록이요. 전 세계 80개국 주요 신문에 다 실려요. 왜? 대한민국을 취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메가더를 취재하러 온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됐다는 얘기는 한 줄인데 메가더 기자회견 내용을 자세히 썼어요. 1948년 8월 16일자 메가더가 8월 15일에 얘기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세계 최대 일간지 뉴욕타임즈 혹시 뭐 가능하신 분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시면 진짜 이 기사가 나와요.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기사가 실렸냐면 기자가 메가더가 한 말을 그대로 적었어요. 공산주의가 쳐들어오면 뭐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걸 적고 나서 이 기자가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오늘 메가더가 오버했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 40년 친구가 대통령 되니까 너무 아주 감정이 북받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메가더가 장군은 좀 냉철해야죠. 전쟁할 사람은 좀 냉정해야 되는데 냉정함을 유지해야 될 장군이 다소 감상적이고 즉흥적이고 경망스러운 발언을 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라고 뉴욕타임스 기사가 진짜 적었어요. 그 기사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메가더는 오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종북 세력 또 역사교육 망치는 사람들하고 공개 토론을 하면은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미국 제국주의 물러나라. 그런 질문 들으면 제가 딱 몇 가지 질문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 역사 7,000년에 약소국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 다 망하게 됐을 때 강대국이 군인 15만 명을 보내서 도와준 사례가 있느냐? 물어봐요. 없어요. 다 망하게 된 약소국을 강대국이 망한 나라는 뭐하러 돕겠어요? 자기 이익도 없는데 군인 15만 명을 보낸 사례가 없어요. 미국은 150만 명을 보냈습니다. 6.25 때. 한국을 지키느라고 5만 명이 죽었어요.
불구자가 된 다친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15만 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150만 명을 보냈어요. 군인만 보냈나요? 미국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요. 2차 세계대전, 전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을 하면서도 미국이 특별 예산이라는 걸 편성을 안 해요. 왜? 그건 무슨 얘기냐? 일반 예산을 가지고 평상시대로 돈을 쓰다가 조금씩 아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고도 전쟁이 이길 만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특별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6.25 때예요. 그럼 2차 세계대전도 뭐 일반 예산으로 됐는데 6.25 때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을까요? 전쟁 치느라 돈 든 게 아니고요. 6.25 때 3천만 한국인을 미국이 먹여 살렸어요. 6.25 끝난 다음에 10년 동안 우리 3천만 국민이 미국의 구호물자로 먹고 살았어요.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미국의 밀가루가 풍년이 났다. 그럼 남은 밀을 한국에다 몽땅 풀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우리나라 역사 기록을 보면 1950년대 3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아침에는 수제비, 점심에는 밀떡, 저녁에는 칼국수, 미국 밀가루만 3년 먹고 산 적도 있어요. 대한민국 전 국민을 먹여 살리려니까 특별 예산 편성한 거예요.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한국을 도와줬을까요? 그게 알려지지 않은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이에요. 전쟁이 딱 터졌을 때 미국의 중요한 지도자들 99% 정도는 코리아에서 전쟁 난 건 우리 미국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뉴욕타임즈 기사처럼 아니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전쟁 난 건 한국 전쟁이죠. 그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쟁 난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서울에 포탄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워싱턴이 흔들리는 거 아니죠. 그 기자가 그렇게 쓴 거예요. 메가더가 이거 지키지 못하게 아니 서울에서 전쟁 난 건 서울의 전쟁이지 그게 어떻게 워싱턴의 전쟁이냐. 99%의 미국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전쟁 터지자마자 하루 만에 미국이 UN 16개국 군대를 구성해서 한국 도와주러 옵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트루만 대통령이 전쟁 나자마자 밑에 장관들한테 지시해요. 야, 한국에서 전쟁 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보고서 좀 올려봐. 두 사람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전쟁 치르려니까 첫 번째는 미국 국방부. 국방부에서는 별 5개짜리 국방부 최고 지도자 미국 원수 메가더가 보고서를 작성해요. 메가더는 뭐라고 썼냐면 한국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보고서를. 이승만한테 세뇌가 됐으니까. 민간인 가운데 보고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포스터 덜레스라고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국무장관으로 꼽힐 만큼 위대한 정치가예요. 미국 애들이 쓰는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이 포스터 덜레스가 무슨 희생을 치른 한이 있어도 한국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이 넘어가면 좀 이따가 일본도 넘어가고 그럼 공산주의자들이 태평양을 차지하면 미국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에서 공산당을 빨리 막는 게 미국에도 이익입니다. 이승만이 한 것 같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메가더는 그렇다 치고 존 포스터 덜레스는 왜 한국 도와주자고 보고서를 썼을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존 포스터 덜레스가 이승만의 대학 동창이에요. 이승만하고 1년 동안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썼어요. 1년 동안 같은 방에서 큐티하고 공부하면서 이승만이 계속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목적은 한국을 돕는 거야. 1년 동안 세뇌를 시켰어요. 대학 4년을 이승만이랑 같이 다녔고요. 이승만이 2년 만에 끝냈지만 이승만하고 다니고 대학원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 박사 과정을 같이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논문을 같이 써요. 이 포스터 덜레스가 논문 쓰다가 어려움, 야 승만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승만이 가르쳐주고 이승만이 논문 쓰다가 야 자료 좀 찾아줄래? 포스터가 자료를 찾아주고 1년 동안 같이 연구하고 같은 교수 밑에서 지도받으면서 논문을 썼던 둘도 없는 친구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승만의 업적이죠. 이승만이 메가더 포스터를 구워 삶았어요. 그러나 이승만이 메가더랑 친하게 지냈고 덜레스랑 친하게 지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안 됐으면은 이승만이 친하게 지내봤자 6.25 때 우리가 그냥 다 먹혔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어떻게든지 우리 조선이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미국의 중요 지도자들 어떻게든지 한국 편 되게 하려고 애쓴 이승만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승만 친구 두 사람을 미국 최고 지도자로 딱 세워놓으셨어요. 그 대통령이 야 한국 전쟁 난데 어떻게 해야 돼? 두 사람 다 반드시 한국을 도와야 됩니다. 보고서 올리니까 대통령이 그래 즉각 참전. 이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그래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이 두 가지 노선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노선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라도 이 두 가지 노선으로 세우게 되죠. 친미 외교,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든지 미국을 끌어당겨서 한국 편이 되게 했어요. 두 번째가 반공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특이한 게, 제가 대한민국 건국사를 얘기하면 네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첫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를 세울 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30분 동안 통성 기도했어요.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어요. 두 번째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예 나라를 세울 때부터 반공이었어요. 공산당하고는 절대 같이 못 간다. 반공 국가로 건국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1919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잃어버릴 것은 억압의 쇠사슬이요,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평등의 인민의 지상낙원, 세계 공산화다. 뭐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멋있게 말을 하고 글을 쓰니까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중요한 인물들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간첩이 돼요. 미국의 장관들이 소련에서 포섭도 안 했는데 미국 정부의 기밀을 빼다가 소련에 넘깁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 화가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피카소가 죽을 때까지 공산당원이었어요. 또 노벨 문학상 받은 해밍웨이, 뭐 무기여 잘 있거라, 뭐 이런 책 쓴 사람 있죠.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이런 소설 쓴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가 미국 사람이고 미국 기자고 노벨상 받은 문학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국 이 중요한 정보를 소련에다 넘겼어요. 왜? 이 공산주의가, 이 자본주의, 썩어 빠진 자본주의 망해야 되고 계급이 없고 차별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 공산주의가 좋은 건죠. 속은 거죠. 해밍웨이, 피카소. 또 한 사람, 뭐 수없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재무부 차관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경제 지도자가 소련 간첩이었어요.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겠지만 그 사람이 만든 단체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를 갈면서 알아요. 이 사람이 만든 세계경제기구가 IMF. IMF 구제금융하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IMF 만든 사람이 소련 첩자였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공산주의가 더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때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반공연설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났다. 그 말을 듣자마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 뭐라고 연설하냐면은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연설해요. 공산주의가 뭐 나중에 전 세계로 100개국 이상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거든요. 한때 전 세계의 3분의 2가 공산주의라 가지고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거 미국도 공산화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본 정치학자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은 1917년에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비참하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요? 이승만은 세상을 어떻게 봤다고요? 영적으로 봤어요. 왜 공산주의가 망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다. 근데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북한은 그렇게 써있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 망하냐면 이승만은 그걸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봤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지으셨는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 그 얘기를 1917년에 해요. 근데 지금 96년이 지난 2013년 현재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업무 처리하느라고 전화했는데 이승만의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는 실감해요. 제가 탈북자 구출하는 일을 하거든요. 한 80여 명 탈북자를 구출했는데 탈북자 구출한 다음에 제가 물어봐요. 대한민국 오니까 뭐가 제일 좋으냐? 그럼 10사람한테 물어보면 10명 가운데 8명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유가 제일 좋대요. 그럼 제가 그 자유가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또 물어봐요. 야, 한국에 자유가 많지. 돈 벌 자유. 북한은 마음대로 여행도 못하네. 여기 여행의 자유, 연애할 자유, 대학 갈 자유. 자유가 여러 종류의 자유가 있는데 그중에 무슨 자유가 제일 좋으냐 물어보면
한 10명 가운데 8명이 똑같이 대답해요. 무슨 자유가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예? 먹는 자유. 예. 좋습니다. 예. 먹는 거에 좀 약하시군요. 예. 무슨 자유가 제일 좋을까요? 신앙의 자유. 예. 신앙의 자유가 제일 좋다고 대답할 만큼 그렇게 다 신앙심이 투철하면 목회가 쉽겠죠. 목사가 고생을 좀 덜 하겠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간 대답인데, 은행 가서 돈 찾는 자유가 제일 좋대요. 북한이 어떤 나라냐면요, 내 돈이 은행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을 찾으려면 내 마음대로 못 찾아요. 당 간부에 허락받아야 돼요. 허락받으려면 100만 원 내 돈 찾는데 뇌물을 30만 원을 줘야 돼요. 여자들은 몸을 바쳐요. 돈이 없으니까. 30만 원을 바쳐도 찾기가 어려워요. 재작년인가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저지른 마지막 만행이 화폐개혁이죠. 그게 뭐냐면 새로 돈을 딱 찍어내면서, 야, 이게 돈이고 이전에 쓰던 헌돈은 그건 돈이 아니야. 그럼 그 전에 돈 갖고 있던 사람이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은행에다가 넣은 돈은 새 돈으로 넣은 건가요? 헌돈으로 넣은 건가요? 당연히 헌돈으로 넣었죠. 그건 뭐죠?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은 모든 재산을 다 휴지 조각 되게 만든, 그게 김정일의 화폐개혁이에요. 북한이 이런 끔찍한 나라입니다. 그 은행에서 내 돈 넣어놓고도 맨날 불안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돈을 어디 막 속옷에다가 감추고 땅 파놓고 묻어. 그렇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행을 못 믿어요. 은행에 맡겨도 그 당간부가 허락 안 해주면 못 찾아요. 화폐개혁하면 휴지 조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구출한 탈북자 하나는요, 그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은행에 처음에 한국 와갖고 은행에 가서 카드를 딱 넣고, 카드 딱 넣고 보통 몇 개 두르니까 돈이 나와요. 돈이 딱 튀어나오는 순간, 이게 은행에서 돈통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칙 열리는 순간 탈북자들이 거기서 되게 울어요. 막 통곡을 해요. 야, 너무 좋다 대한민국. 제가 구출한 녀석 하나는요, 10만 원을 찾는데 카드를 넣고 찾으실 금액 1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 딱 눌러요. 그리고 10,000원 딱 나오면, 야, 좋다. 그 다음에 또 넣어요. 찾으실 금액 10,000원. 10만 원을 찾는데 카드를 10번 넣었다 뺐다 해. 그게 그렇게 행복하대. 내 마음대로 돈 찾을 수 있는 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까지 했는데도 공산주의자가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 소련 공산당이 아주 스탈린이 천재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요,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운동하는 임시정부를 조직적으로 지원해요. 그 소련 공산당이 중국, 그때 막 일본에 침략당했잖아요. 중국의 주은래, 또 베트남의 호지명, 호치민, 이런 사람들을 소련 공산당이 유학 자금을 대줘갖고 모스크바로 데리고 와요. 최고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게 하고 독립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자금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이 그렇게 열심히 독립운동가들을 도왔기 때문에 중국도 공산화되고 베트남도 공산화됐죠. 그 소련이 한국 임시정부도 도와줬어요. 상해 임시정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유일한 나라가 소련이에요. 소련 공산당의 혁명자금 60만 루블이 상해 임시정부 계좌에 들어와요. 돈을 주고 무기도 주고 어떻게 테러하고 어떻게 일본과 싸울 수 있는지 전투하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지사들이, 야, 이거 맨날 돈이 없는데 거금이 막 들어오니까, 야, 이 소련 좋은 나라구나. 상해 임시정부가 절반 정도가 공산화돼요. 그때 이승만이 제동을 걸어요. 소련이 주는 돈은 절대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연설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1923년에 이승만이 아예 논문을 하나 씁니다.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이 정책 논문을 하나 써요. 이게 우리 임시정부의 정책이다.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공산당의 당 부당, 공산당이 옳으냐, 정당하냐, 부당하냐. 1923년에 썼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공산당이 나쁜 건지 몰랐어요.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공산당을 비판한 세계 최초의 논문이 1923년 이승만의 논문이에요. 뭐라고 썼느냐?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기업가들의 경쟁이 없어지고 상업과 공업의 발달이 되기 어려우리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묘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의 이용 후생하는 모든 물건이 다 더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공산주의 하면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탱자 놓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 갖게 돼요. 그러면 경쟁이 없어지죠.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똑같이 가지니까 경쟁 안 해. 경쟁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승만 뭐라고 썼냐면 똑같이 나눠주면 경쟁이 없어지고 경쟁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술 진보, 발전이 다 없어진다. 지금 이용후생하는 이 다양한 이 문명의 발전들이 다 발전이 막히게 돼서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다시 말해서 원시사회가 된다. 사회가 발전해야죠. 걸어다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수레를 타다가 그 다음에 뭐 기차를 타다가 자가용을 타다가 비행기를 타다가 이렇게 자꾸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다 막혀가지고 자동차 타던 사람이 자동차가 없어서 다시 걸어 다녀야 되고 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헤엄쳐서 건너야 되고 이런 원시 야만 사회가 된다. 1923년에 이렇게 썼어요. 왜? 공산주의 하면 기술 발전이 중지된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연설이냐면요. 1989년에 소련 공산당이 망해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죠. 여러분 다 아시죠? 소련이 망하기 전에 마지막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마지막 소련 공산당 최고 지도자 고르바초프가 마지막 연설이에요. 그 연설 내용이 뭐냐?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했는데 우리 공산주의는 기술 진보가 막혔다. 고르바초프가 이승만을 연구한 것 같아요. 이승만이 1923년에 쓴 논문을 읽은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어요. 70년 앞을 이승만이 내다본 거죠.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왜?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은 공산주의 하면 기술 발전이 안 돼서 원시사회가 된다.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 다음에요. 핵을 개발하느라고 2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2천만 명 국민을 먹여 살릴 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 2천만 명 굶어 죽는 사람 살리지 않고 사람 죽이는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중국 핵 개발하면서 3,8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 핵 개발하면서 4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자기 나라 국민 굶겨 죽이면서 사람 죽이는 핵무기 만드는 이 공산주의가 이게 원시사회죠.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이 이승만의 반공 노선을 미국이 지지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이승만이 40년 동안 일본이 미국을 친다. 미국이 이승만을 40년 동안 무시했어요. 똑같이 이승만이 공산주의는 나쁜 거다. 아무리 욕을 해도 미국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왜? 2차 대전 때 미국과 소련이 동맹국이었습니다. 미국의 원수가 일본하고 독일이었죠. 미국, 소련, 영국 이런 나라가 연합국. 그다음에 독일, 일본, 추축국.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소련이 독일하고 전쟁하고 일본하고 전쟁할 때 미국이 무기를 대줘요. 소련과 미국이 친구였습니다. 공산주의랑 힘을 합쳐서 독일과 일본을 물리치는 게 미국 정책이었어요. 그 이승만이가 공산주의를 하도 욕하니까 저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메가더 이승만, 그 옆에 선글라스 쓰신 분이 하지 중장. 1945년 9월 달에 저 하지 중장, 9월 25일 날 하지 중장이 미 25사단 병력을 이끌고 인천에 상륙하죠. 그래서 이분이 3년 동안 대한민국을 다스려요. 해방에서 건국까지 3년 동안 미 군정기관이라 그러죠. 그 3년 동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치자였던 사람이 하지 중장이에요. 그 당시 미국의 정책도 좌우합작. 그러니까 하지 중장도 당연히 좌우합작이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치 지도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연설을 해요. 좌파냐 우파냐?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맙시다. 사람이 생각이 누구나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좌파 우파 뭐 정치 노선 너무 그 정치 노선 갖고 싸우지 말고 그냥 다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끼리 힘을 합쳐갖고 좋은 나라 만듭시다. 이러면 이게 그럴듯하죠. 이게 좌우합작이에요.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힘을 합치자. 이게 그 당시 세계의 대세였어요. 그 이승만은 뭐라고 연설하냐면 저 좌우합작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승만 박사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의 아들이 공산주의자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라. 당신의 동생이 공산주의자면 호적을 팔아. 아들이든 동생이든 공산주의자는
더 이상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 그 공산주의자는 저 소련, 스탈린의 지령을 받는 꼭두각시고 저 북한, 김일성 수령의 지시를 받는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자가 당신 집안과 나라를 망치게 된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국민의 90%가 문맹자였거든요. 난 놓고 자기 기억자도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공산주의 그럼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똑같이 나눠 먹자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들어봐도 좌파, 우파, 아유, 뭐, 그거 갖고 그렇게 싸웁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화합해서 같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아, 여러분, 이게 듣기 좋죠? 호적을 팔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어라. 더 이상 당신의 동생이 아니다. 이게 좀 과격하죠? 이승만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수구 꼴통이다. 반동, 극단주의자다. 전쟁광이다. 아주 이승만이 비난을 받아요. 이승만이 하지 중장이 좌우합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너네 미국 놈들 내 말 안 들었다가 일본한테 전쟁 나서 큰 코 다쳤지?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미국이 공산당한테 또 당한다. 이러고 막 협박을 하니까 하지 중장이 아주 이승만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1963년 6월 3일 하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연설 기록이 있어요. 이승만 박사는 한국 정치가들 중에서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며 나는 그가 유일한 인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가 와서 보니까 한국 지도자들 다 만나봤는데 이승만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 웬만한 미국 대통령보다 다 학벌이 좋고 영어를 잘하니까 대단한 인물이고 위대한 인물이고 유일한 인물이다. 근데 이승만이 한 가지 아주 못마땅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공산주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 한 그는 한국 정부 내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지가 사정을 해요. 닥터 승만리 박사님 정말 당신 위대한데 그 입만 열면 뭐 공산당 때려잡자 그거 맨날 뭐 좌파 우파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니 미국 정책이 좌우합작인데 공산당이랑 힘을 합쳐갖고 좋은 나라 만들면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공산당 미워하냐고. 하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승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지 중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승만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그 최고 민족 지도자 이승만을 깜빵에 가두면 폭동이 나겠죠. 한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테니까 깜빵에 넣지 못하는 대신 이승만의 집을 감옥으로 만들어요. 가택연금. 한 달 동안 이승만이 집 밖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전화선을 끊어요. 이승만한테 전달되는 모든 편지를 차단해요. 한 달 동안 꼼짝없이 집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미군 대위가 가끔 가서 이승만한테 면회를 하는데 그때 이승만의 나이가 77세, 76세, 77세. 한국 나이로 하면 78세, 79세. 그 당시는 평균 수명이 낮았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100살 된 거예요. 그 73세 된 이 노애국자한테 27살짜리 미군 대위가 가갖고 3번 협박을 해요. 어떻게 협박하냐면 이승만 앞에서 권총을 이렇게 흔들어요. 권총을. 박사님, 닥터 승만리 오늘 워싱턴에서 전보가 왔는데 미군 말 안 듣는 놈들은 쏴 죽여도 된대요. 이거 무슨 얘기죠? 너 이승만 자꾸 뭐 공산당 때려잡자 있다는 소리 하면 내가 쏴 죽인다 너. 27살짜리 미군 대위가 물론 미국이 한국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마운 나라인데 그때는 미국이 정신 못 차리고 27살짜리 새파란 그 백인 대위 녀석이 73세 된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한테 권총을 흔들면서 쏴 죽인다고 3번 협박을 해요. 그 수모를 당하면서 이승만이 그게 아니야. 공산주의 때문에 너네 미국 망할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끝까지 반공투쟁을 해요. 이승만이 결국 미국하고 계속 싸워서 미국하고 싸우다가 일본하고 전쟁이 나는 바람에 이승만이 미국 도움받아서 나라를 해방이 됐어요. 그냥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승만은 반공국가로 세우려고 그러고 미국은 친공, 용공, 좌우합작 국가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승만과 미국이 또 싸운 거예요. 이렇게 막 싸우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혼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세계 역사가 이상하게 흘러가요. 여러분, 한국 바로 옆에가 일본입니다.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죠? 걔네도 젓가락하고 걔네도 우동 먹고 우리도 우동 먹고 김치도 먹고 단무지도 먹고 비슷해요. 그죠?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똑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옆에 있는 나라라도 역사가 똑같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승만은 반공을 외치고 미국은 용공을 외치고 미국과 이승만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유럽과 아시아의 40여 개 나라가 역사가 똑같아져요. 이게 이상하죠? 아니 중국처럼 대한민국보다 100배 큰 나라,
소련처럼 200배 큰 나라부터 베트남처럼 조그만 나라까지. 그 당시에 뭐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는 우리 한국보다 한 100년은 앞서 있었어요. 거기는 그때 막 지하철도 있고 막 뭐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보다 100년 잘 사는 나라, 100년 잘 사는 유럽 나라랑 100년 뒤처진 아시아에 못 사는 뭐 라오스 뭐 이런 나라들이랑 40개국의 역사가 똑같아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40개국의 역사가 같아집니까? 큰 나라, 작은 나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가 똑같아져요. 1년 사이에. 어떻게 똑같아지느냐? 처음에 좌우 합작 정부가 들어와요. 좌파, 우파, 무슨 뭐 때려잡자, 싸우지 말자. 우리 힘을 합쳐서 좋은 나라 만들자. 좋다. 국민들이 다 찍어줘요. 좌우 합작 정부였는데 6개월 지나는 사이에 좌우에서 우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없어져요. 밤에 납치당하고 끌려가갖고 변사체로 발견당하고 새벽에 교통사고가 나고 죽었는데 이게 의문의 교통사고가 나요. 6개월 사이에 우파 지도자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좌우 합작이 좌파 연립정부가 돼요. 좌파 안에서도 소련을 지시를 따르는 소련파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지만 소련 지시 안 따르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적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진보주의자, 개량주의자, 뭐 약간 자본주의 색채를 띤 좌파. 좌파 안에서도 여러 개가 있어요. 좌우 합작에서 우파가 다 없어지고 6개월 지나니까 좌파 연립정부가 돼요. 요게 6개월 지나니까 똑같이 소련파 공산주의자만 빼놓고 민족주의적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진보주의자, 개량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없어져요. 뭐 납치되고 암살되고 지도자가 다 물풀이 흩어져 버려요. 1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가 돼요. 이게 공산화되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공산 정권이 들어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북한. 북한에서 1946년에 정부를 딱 세웁니다. 최초의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임시인민위원회 지도자 3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조만식 선생이었어요. 조만식 선생은 글쎄 뭐 좌파 우파 따지기가 좀 애매한데 이분은 굳이 따지자면 우파고 기독교파죠. 이분은 장로님이시고 애국자고 아주 뛰어난 인재셨어요. 기업가고 아주 기업도 잘하시고 독립을. 조만식 선생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조만식. 소련파 공산주의자 김일성.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인이 배출한 조선인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공산주의 이론가 현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공산주의자지만 이 사람은 조선 토종 공산주의를 주장,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공산주의자예요. 현준혁. 3사람이 주된 인물이었습니다. 조만식, 김일성, 현준혁. 3사람이 좌우합작 정부를 세워요. 근데 현준혁은 바로 암살돼요. 조만식 선생은 집에 감금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게 조만식 선생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 땅에는 김일성만 어버이 수령이 돼서 살아남았어요. 전 세계 40개국이 다 이렇게 돼요. 처음부터 공산 독재하는 게 아니에요. 좌우합작, 연방제, 연립정부, 거국내각 뭐 이런 거 하다가 좌파 우파 다 합쳐 있다가 우파가 없어지고 좌파 내에서도 다른 계열은 다 없어지고 공산 일당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나라가 제가 40개국을 다 못 찾았는데요. 유럽에서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뭐 벨로루시, 뭐 지금 이런 나라들, 동유럽 18개국. 아시아에서 중국, 베트남,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또 중앙아시아에서 스탄자 붙은 나라들 있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빼놓고 대한민국 건국될 무렵에 유럽과 아시아의 40개국이 유럽, 아시아미 거대한 대륙이죠. 대한민국만 빼놓고 다 빨개져요. 다 좌우합작, 그 다음에 좌우합작으로 시작했다가 좌파 연립으로 가서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가 돼요. 그제서야 미국이 정신 차려요. 야, 이거 공산당이랑 사이좋게 지낼, 뭐 싸우자는 건 뭐 그렇다고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뭐 때려잡자만 안 하고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러다가 다 맥혔구나. 이러고 미국이 깨닫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1947년 3월 12일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해요. 이 트루만은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이분이 6.25 전쟁 때 미군 150만 명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한국 전쟁 때 재정 지출이 너무 많아갖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한국에 와서 미군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니까 이 트루먼의 인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트루먼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는 미국 역사상 지지율이 최저, 밑바닥이에요. 왜? 한국 전쟁 때문에. 한국 전쟁 하다가 중간에 결국 재선 출마를 포기하고 1952년에 대통령에서 물러나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훗날의 역사는 우리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물리친 찬란한 승리를 기록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주인공으로 훗날의 역사는 내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 인기가 제일 밑바닥 돼서 쫓겨나는 주제에 지금은 내가 인기가 없지만 훗날 우리가 공산주의 물리치면 내가 물리쳤다고 인정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하고 물러났는데 진짜로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꼽으면 이분이 꼭 들어가요. 왜? 공산당과 싸워야 된다. 반공정책을 처음 세운 대통령이에요. 이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어제의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요. 아니 어제까지 원수예요. 저놈들이 우리 가족 다 죽였어요. 그 미국의 원수가 누구냐면 독일하고 일본이죠. 독일놈, 일본놈이 미국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 원수랑 친구가 돼요. 왜? 공산주의 막기 위해서. 이게 보통 정책이 아니죠. 그 다음 어제까지 친구가 원수가 돼요. 어제까지 친구 소련. 같이 2차 세계대전 때 싸웠던 전후 소련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미국은 지금부터 반공이다. 1947년 3월 12일 트루만 독트린으로 미국 정부가 반공 정책을 전면에 내걸게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1917년부터 반공이었는데 30년 지난 이승만보다 30년 늦게 미국이 반공 정책을 세우면서 당연히 미국이 그전까지 미워했던 이승만을 지원하게 되죠. 또 한 번 이승만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을 반공 국가로 세우게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아시겠죠? 유럽과 아시아에서 40개국이 다 공산화됐는데 우리나라 조선 팔도에서도 38선 이북은 다 공산화됐는데 38선 이남 요 조그만한 대한민국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반공 국가로 세워져요. 그랬기 때문에 이승만이 반공 국가로 대한민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김일성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의 김일성이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승만의 아주 위대한 공적이에요. 그러면 세계가 다 공산주의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승만은 어떻게 반공주의자가 됐느냐? 학자들의 연구 쭉 살펴보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이승만만 반공이었냐? 왜 이승만은 반공주의자가 됐느냐? 첫째,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요. 기독교인이 아닌 학자들도 이승만은 철저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인 게 공산당이에요.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죽였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눕혀놓고 포크레인으로 깔아서 죽였어요. 다리부터 시작해서 포크레인을 천천히 운전해요. 다리부터 천천히 으깨가지고 마지막에 머리가 꽝 터지면 뇌수가 흘러나와서 죽어요. 그 경제사정이 좋을 때.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저랑 같이 탈북자 구출하시는 분이 지금 연세가 한 50대 후반쯤 되셨는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포크레인 운전했던 북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북한에서 숙청당해서 탈출했거든요. 그분을 누가 도와줬냐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분을 구출해줬어요. 이분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나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 깔아 죽이던 사람인데 그 예수 믿는 목사들 왜 날 구출합니까? 하루는 너무 양심에 갇혀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손을 꼭 잡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거기 그분이 감동받아갖고 기독교인이 돼갖고요. 지금 탈북자 구출하는 선교사가 되셨어요. 저랑 같이 일해요. 김일성이가 1960년 북한 교과서에 나옵니다. 김일성 어록에 김일성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과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김일성이가 본인이 북한을 세우기 위해서 집사 이상은 다 죽였습니다. 이게 북한 교과서에 나와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죠? 초신자 빼고 집사 이상은 다 죽여버렸어요. 북한이.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뭐 요새 뭐 통일을 해야 된다고 연방제를 하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연방제가 뭐냐?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1국가 2체제로 같은 울타리 안에서 통일국가를 세우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체제를 어떻게 인정할까요? 어떻게 합의를 볼까요?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 포크레인으로 깔아 죽여요. 여기서 예수 믿는다고 무슨 자동차 밑에 깔리신 분 계세요? 남한은 마음대로 예수 믿어요. 근데 이 두 나라를 같이 합쳐요. 그럼 어떻게 합의를 볼까요? 북한은 포크레인으로 깔고 남한은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합의를 딱 봐서 자동차로 깔아뭉갤까요? 이게 합의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포크레인으로 깔아 죽이는 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어야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통일돼야 되지 않아요? 마음껏 예수 믿어야 통일이지. 통일돼갖고 예수 못 믿게 하면 그 통일돼갖고 다 정음이 지옥 가란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승만이 왜 반공주의자였느냐? 철저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교회 불태워버립니다. 성경책 찢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요. 뭐 시간상 제가 말씀 다 못 드리지만 제가 구출한 사람 가운데 북한 지하교인들 몇 사람 있거든요. 비참해요. 북한의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들 박해받고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비참해요. 아니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되는 이승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반공기독교였어요. 공산당과 싸우는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무신론, 우상숭배에 공산주의의 악한 영을 대적하는 전투적인 기독교회로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 이승만의 영향이죠. 두 번째, 어떻게 공산주의가 이렇게 나쁜 줄 알았느냐? 이승만은 여행 중독자였어요. 제가 어제 한성 감옥 말씀드렸죠?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쓴 글 가운데 무슨 글이 있냐면 베네수엘라에 관하여 이런 글이 있어요. 베네수엘라 아세요? 이름만 알고 잘 모르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는 베네수엘라가 뭐냐면 옛날에 홍수환 선수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그 2번 다운당했다가 3번째 KO 시켜서 챔피언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 홍수환 선수가 타이틀 탄 데가 베네수엘라예요. 우린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이승만은 1900년에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을 감옥에서 연구를 해요. 베네수엘라까지 연구를 해요. 미국, 영국,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 세울 거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다. 그럼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건 배워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된다. 20대 때부터 나라 세울 준비를 해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죠. 그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세계 일주를 해요. 한국 사람으로 최초나 그전에 뭐 민영환 선생 뭐 몇 분 계시지만 거의 최초로 세계를 다 돌아본 분이 이승만이. 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해. 이 나라의 경제, 또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교육, 이 나라의 종교 이런 걸 다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우면 이 나라에는 이런 점을 받아들이고 이 나라 이런 점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40년을 준비하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다 굶어 죽던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뭐 서민들 있지만 굶어 죽진 않잖아요. 자,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아프리카는 비교도 못한 나라가 된 거죠. 이때 이승만이 전 세계를 돌다가 소련에 가요. 원래 공산주의를 싫어했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자 이러고 1927년에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해요. 그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10년밖에 안 됐지만 그때 벌써 이승만은 너무나 유명한 반공주의자를 갖고요. 이승만이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12시간 만에 소련 공산당이 이승만을 추방해요. 그래서 소련이라는 강대국이 나라도 없는 독립투쟁하던 그 난민이죠. 그 당시 무국적자 난민 이승만을 추방할 만큼 그때 벌써 이승만은 유명한 반공주의자였어요. 근데 추방당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소련을 돌아봐요. 그 소련을 여행한 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요. 이승만이 짧게 소련 갔다가 바로 추방됐지만 자기가 듣고 본 거를 기록에 남겨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모스크바를 다녀온 동안에 보고 느낀 점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농민들보다도 러시아의 농민들이 가장 가난하다는 점이었다. 기차 속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러시아 길거리에서 굶어 죽은 사람을 많이 보았다고 하였다. 이승만이 이때 뭘 느꼈을까요? 인민의 지상 낙원이라고 말하는데 공산주의 하면 국민들 굶어 죽는다. 이걸 눈으로 보고 와요. 귀로 들어요.
이래서 더 공산주의 반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이승만이 모스크바를 갔다 온 다음에요, 이승만한테 형님 그러고 친하게 지내던 독립투사한 사람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모스크바에 가요.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모스크바에 조선 사람이 2명이 갔다 와요. 이분은 왜 갔느냐? 이분은 교육자였어요. 재벌이었어요. 그때 일본 놈들이 조선에는 대학을 못 세우게 만들어요. 이분은 생각했어요. 우리 조선이 언젠가 독립할 거다. 또 이분도 중요한 건 이분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전도하면서 독립운동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죠? 아멘이시죠? 이 기독교인 이분도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주신다. 그럼 나라를 세울 때 대학이 있어야 인재를 길러내잖아요. 일본 놈들이 대학 못 세우게 하거든요. 그래도 언젠가 우리가 대학을 세울 거다. 일본이 대학 못 세우게 탄압하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세우겠다는 꿈을 가져요. 그리고 본인이 워낙 재벌집 아들이고 본인도 사업을 잘했어요. 재벌이라 재산을 털어서 1년 6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해요. 세계 일주를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의 명문대학을 다 가봐요. 명문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진짜 눈으로 봐요, 다. 그러다가 모스크바에 이분이 가요. 근데 이분이 세계를 쭉 돌아보니까 재밌게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재밌는 얘기인데, 전 세계 명문대학 가운데 초가집이나 기와집으로 지은 학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썼어요. 조선은 다 초가집, 기와집이거든요. 잘 살면 기와집, 대부분 초가집. 근데 세계적인 명문대학은 다 돌로 건물을 지었어요. 야, 우리도 석조 건물로 대학을 짓자. 지금 조선이 가난하지만 우리도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는 꿈을 갖기 위해서 세계 최고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이런 대학처럼 우리도 석조 건물을 짓자. 그래서 이분이 조선 팔도의 최초로 서양식 석조 건물을 지어요. 그 건물이 서울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예요. 이분이 세운 학교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일보사 만드신 인천 김정수 선생이에요. 이분이 이승만이 모스크바 갔다 온 다음에 6개월 있다가 모스크바에 가요. 그럼 눈으로 다 봐요. 이승만은 갔다가 얘기만 듣고 왔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평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계급 차이가 극심하다. 빈부격차가 심해서 참다운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당 지도자들의 호화, 사치생활 풍조가 도를 넘는다. 노동자의 천국이라는 소련에서 노동자들이 아사 상태에서 힘겨워 길가에 쓰러져 죽어나가고 있다. 이승만하고 기록이 똑같죠. 공산주의 하면 국민들 굶어 죽는다. 그 생각을 철저하게 갖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그 당시 공산주의가 이렇게 나쁜 것이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승만, 김성수 딱 2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요. 김성수가 부통령이 돼요. 대통령, 부통령이 다 소련 땅을 눈으로 보고 온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건지 아는 분이에요. 이 대통령, 부통령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반공국가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승만, 김성수 같은 이 나라 건국의 크리스찬 리더들이요 3가지로 싸워요. 조선시대 공자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였어요. 유교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건 안 된다, 싸워요. 일제시대 천황이 하나님이 됐어요. 천황을 우상처럼 숭배했어요. 안 된다, 싸워요. 그 다음에 북한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됐어요. 공자도 아니고 천황도 아니고 김일성이도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반공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워요.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탈북자 구출을 하면요, 북한에서 대학 나온 지식인 탈북자를 데리고 한국의 모 신학대학에 갔어요. 신학대학 총장님이 설교하시는데 내 옆에 있던 탈북자애가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옆구리를 쿡 찔러요. 왜 그래?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분 지금 설교하시는 게 내가 북한의 대학에서 들은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이 얼마나 이상해졌는지 몰라요. 북한에서 온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요. 북한의 기자 출신 제가 만났어요. 북한 인민일보 기자 같은 사람은 머리가 보통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한 말을 다 외우고요. 인민일보, 공산당이 정책 같은 걸 다 외워요. 인민일보 기사를. 안 외우면 숙청당하니까.
한국의 신문을 제가 쫙 보여줬어요. 이 친구가 신문을 딱 보다가 찍어요. 이거 목사님 이거 읽어보세요. 그거 나한테 신문 기사를 줘요. 그냥 읽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입으로 암송을 해요. 자기가 외우고 있는 북한 인민일보 기사를 암송하는데 제가 기절한 줄 알았어요. 왜? 대한민국 신문 기사가 이 친구가 암송하는 북한 인민일보 기사랑 똑같아요. 단어 몇 개, 북한식 말만 남한식으로 바꿨고 내용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죠? 대한민국의 신문들이 북한 인민일보를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간첩을 내려보낸 건지 아니면 기자가 종북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 신문을 뺏겨요. 제가 이런 강연을 3년 동안 하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강연하면 국민들이 에이 저 목사가 오버한다 이랬는데 지난주를 기점으로 저한테 오버한다 그런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 지금 국회의원 이석기 씨가 무슨 북한이 쳐내려오면 뭐 총기를 갖고 폭탄을 만든다고 난리치죠? 그 사람이 그런 짓 하는 거 지금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원래 10년 전부터 그런 짓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29명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주사파 출신이 29명. 대한민국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정확하게 11조예요. 11조를 하나님한테 바쳐야지. 아니 11조를 왜 김일성한테 바칩니까? 더도 국회에서. 국회, 뭐 신학교,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지금 한국이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제가 구출한 탈북자 애들이 북한의 지식인이라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이 공산당이 싫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도 공산화된다 이루고 한국에 왔다가 신문 딱 보고 야 이거 인민일보랑 똑같잖아 이루고 바로 미국으로 간 사람이 한 2, 3천 명 돼요. 탈북자가 한국까지 왔다가 도로 미국 가요. 왜? 공산당 싫어서 왔는데 여기도 공산당이다 이러고 가요. 저는 직접 구출하니까 그런 사람 직접 많이 만났어요. 직접 한 3천 명쯤 된다 그래요. 한국 왔다가 이거 위험하다고 다시 미국, 캐나다, 영국 딴 나라로 간 사람이. 근데 그 지식인 가운데 한국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만나보면요. 다 예수 믿었어요. 막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나가갖고 맨날 기도해요. 그 만나고 제가 신기해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한테 한 4명인가 5명이 똑같이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그 휴전선 그 노크 기순 안에 있잖아요. 노크 기순 안에. 걔는 북한 탈출해갖고 대한민국 오고 싶어서 이렇게 노크를 했더니 장교가 나와서 딱 보고 으악! 이러면서 도망가더래요. 그리고 10명을 데리고 왔대요. 얘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아니 군인이 어떻게 날 보고 도망을 가나 장교가. 이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하지? 개도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 친구들 저한테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이 대한민국이 이게 분명 금방 망할 것 같은데 왜 안 망하나. 내가 한국에 살아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전국에 곳곳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북한 강제수용소에 갇힌 불쌍한 동포들 살려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헌금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런 교회를 딱 가보니까 느껴지더래. 야,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 나라가 안 망하는구나. 이게 참 영적인 것 같아요. 저는 탈북자들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대한민국은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강의하고 다녔는데 탈북자 구출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게 정확하구나. 역시 기도로 세운 나라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구나. 제 얘기가 아니고요. 탈북자들이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나라가 안 망하고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막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해요. 자, 뭐 우리나라가 몇 번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어쨌든 전 국민들이 지금 종북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많이 알게 됐죠. 저절로 방공교육이 다 됐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또 한 번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이런 쓸데없는 뭐 우상숭배, 미신, 동성애, 공산주의, 주체사상 이런 거 다 쓸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승만은 세상을 영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전쟁의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죠. 음란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음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돈이 전부고 돈 때문에 가족들, 주변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럼 결국 인간이 바로 사는 방법은 성령에 사로잡힌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승만이 그 꿈을 위해서 공산주의랑도 싸우고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야지 바른 인생이 됩니다. 물질의 영, 음란의 영, 성공의 영, 또 여러 가지 우상숭배, 이런 아주 더러운 잡신들, 귀신들,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인간들이 망가지게 돼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성령 충만한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기도로 나라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10번은 말씀드립니다. 이승만은 세상을 영적으로 봤어요. 하나님, 이 통영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물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영 시민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 믿게 하시고, 특별히 통영 현대교회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이곳 통영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